또 장기적으로 보면 큰 거시 경제 지표 중심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다.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화된 자산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작점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정말 시즌 종료인가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장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30%, 알트코인은 무려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민을 함께 해주실 분, 코인 전문가 데니킴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데니님. 안녕하세요. 알트코인으로 졸업한다라는 책의 저자시잖아요. 네. 졸업 못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비트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빠졌나를 보려면 좀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물 네. 시장이 있고 네. 선물 시장 그리고 ETF 시장이 있잖아요. 아, 네네. 최근의 하락은 이 선물 시장에서 워낙 그 레버리지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분들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시장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최근에 10월 10일 이후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 청산이 일어났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이제 청산이 일어나면서 실제 그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누구나 이렇게 다 오픈해서 현재 포지션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10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선물 시장이 위아래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현물도 있고 선물도 있고 ETF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시장이 선물 시장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단기 자금들을 어떤 더 큰 고래가 굉장히 계속해서 청산시키고 있는 흐름이고 그게 지금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정도에 와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5년 이상 투자한 분들은 그래도 덤덤할 수가 있는데 네. 비교적 최근에 코인 시장 들어온 분들은 이 변동성이 무섭지 않을까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어렵지만 이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변동성이 크죠. 네. 그래서 알트코인 또 종류도 많고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트코인이라면 이제 각 종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 시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면 이런 시기는 저는 오히려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실이 나고 막 시장이 떨어질 때는 불안하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저는 이제 진정으로 비트코인을 내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네. 기회 시간이라고 봐요. 보통은 투자하는 첫 시점에는 잘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좋다고 하니까 막 넣었다가 막 손실이 나니까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진짜 뺄지 손절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갈지를 결정할 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했다면 이제는 내 자산이니까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이거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자산인가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저는 좋은 시간이라고 네. 여겨지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 결론은 이거 가져가도 되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개인마다 다르니까 조금 더 이제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죠. 네. 최근 코인 시장 하락의 원인은 일단은 선물 시장에서 찾아주셨어요. 그 선물 네. 시장에서 고레버리지를 계속 청산시키면서 고래들이 개미들의 돈을 가져가는 그 흐름. 네네. 이걸 일종의 왜 돈 복사라고 네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사실 이게 조금 전에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5% 오르면 네. 나머지 다 청산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규모잖아요. 네네. 네. 선물 시장은 사실 할 게 아닌데 네.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좀 기웃기웃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돈이 넉넉지 않은 분들 단기간에 굉장히 큰 부를 이루고 싶은 젊은 사람부터 20대부터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뛰어드는데 결론적으로 대부분은 다 실패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 이제 성공하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남들은 진짜 재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고 대부분은 위험한데도 계속 뛰어드는 이유가 단기간에 이제 큰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차익 실현하고 싶은 그 욕구? 욕심이 이제 큰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요하긴 하죠. 근데 그런 어떤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 이제 그게 원인이라면 이 지금의 폭락을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정말 시즌 종료인가를 보려면 왜 비트코인도 그 펀더멘털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네. MV, RV도 있고 네네. 또 뭐 채굴자 지표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이런 지표의 흐름은 어때요 지금? 지금 현재 이제 그 펀더멘탈 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채굴자 지표는 채굴자들이 지금 손실 보면서 채굴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매수 관점이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MBRB 스코어 같은 경우 지금 올해 2025년 중에 제일 낮은 지점이에요.
올해 중에 최저점이죠. 그리고 이제 ETF 자금도 보면 올해 같은 전체 ETF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받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펀더멘털 지표는 큰 펀더멘털 문제가 지표는 없다. 큰 문제가 없고 전반적인 이제 펀더멘털은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재 매수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시가총액이 지금 역대 제일 높거든요. 이 의미는 이제 코인 시장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잠재 유동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저점이고 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근데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오히려 패닉셀하고 팔고 그렇죠. 못 견디고 던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세력들의 일어납니다.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약간 퍼드,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네.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뭐 JP모건 같은 경우 네. 공매도 치고 나서, 그러니까 공매도 네. 포지션 드러내고 나서 마치 스트래티지, 그게 네.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거 어디까지 사실로 믿어야 되는 건가? 그게 이제 표면상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사실도 있고 가짜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네. 투자자가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보통 JP모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액션을 항상 취하더라고요. 보면 JP모건은 뒤로는 암호화폐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매수도 하고 또 플랫폼도 하나 또 만들고 네. 뭐 알트브레이 시장도 진출하고 그러면서 그럼 이 공격이 정말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격하는 건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건가 봤을 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을 공격하면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빠질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거의 제일 저점인데 이렇게 해서 공매도로 또 차익 실현하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그 상태에서 다시 포지션을 바꾸는 거죠. 그런 전략들은 기관들이 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특히 기관들이 어떤 뉴스를 낼 때는 그대로 일단 믿지 마라. 걸러들어라. 한 번 걸러들고 또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네. 왜 멀쩡한 스트래티지를 자꾸 건드리나 싶어서.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한 단가가 한 7만 불이면 아 맞습니다. 한 7만 불.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문제는 수익 없어요. 구간이죠.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2만 불까지 떨어져도 자기들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래터지 자체는 사실 스트래터지 기업이 있고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트래터지 주주들한테 배당 주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배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스트래터지 주가의 문제죠. 그래서 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2만 불 이하로 떨어져도 스트래터지의 기업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또 이 시장에 계속 나오는 노이즈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 나오면 결국 비트코인 뚫린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비트코인의 해킹을 우리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우리 최근에도 뭐 거래소가 해킹 당했잖아요. 업비트, 네. 그래서 업비트 해킹 당했는데 거래소는 언제든지 해킹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해킹 당하는 거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해킹 당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두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이 있고 네. 인프라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관이나 개인. 그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개인 키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키하고 시스템 두 가지가 있고 시스템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는 뭐 채굴도 하고 비트코인을 만들고 하는 그 유지된 시스템 그거는 해킹이 불가능해요. 그건 결론적으로 불가능한데 현재 해킹 가능한 영역은 이 개인 키들 이것은 개인이 키를 만들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네. 개인이나 기관 혹은 거래소가 개인 키 관리를 잘못하면 거기에 있는 비트코인은 해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일단 비트코인을 해킹 당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이 개인 키 관리에서 현재 암호학 체계로는 어떤 시스템도 이것을 붕괴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암호학의 이제 굉장히 이제 양자 역학으로 양자 컴퓨터가 계속 이제 실제 나오게 되면 이 현재 있는 수준의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좀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 양자 컴퓨터 나와서 보안에 위협이 될 정도면 뭐 네. 비트코인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네. 뭐 미 국방부 뚫릴 테고 아, 네, 맞습니다. 군사 시스템 망가지고 네. 은행 뚫리고 네. 핵 미사일 날아다니고 아마 네. 그럴걸요. 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자 컴퓨터 해킹인데 사실 비트코인은 진짜 앵커님 말대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보안이 뚫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핵 미사일이 어디로 네. 떨어질지 모르는 아. 그런 이제 위험성이 노출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들도 뭐 다 붕괴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붕괴되기 전에 이미 이제 나오기 전에 그런 보안책을 마련해서 그 암호학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죠. 네.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똑같이 그 암호학 체계, 개인 키의 암호학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코인이라고 해서 최근에 가장 핫한 그 스테이블 코인 네네.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지금 시총이 거의 역대 최고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도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보면 비트코인하고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또 뭐 이더리움은 모르는 사람이 네. 혹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또 모르는 사람도 없거든요. 없어요. 우리 정부도 한다는 우리 거잖아요. 정부 관계자들도 실제 자세히 알아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스테이블 코인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원화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이 아닌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이 이제 이더리움이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 위해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플랫폼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운영하기에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고 이더리움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아이디어도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좀 약했지만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움직이면서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장 많고 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체인이고 보안이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가장 많은 그렇죠. 이제 유통이 지금 형성되고 근데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레이어 1이고 네. 거기서 워낙 이제 많이 유통이 되다 보면은 또 시간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수수료 문제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더리움 그 위에 또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레이어 2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레이어 2도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본다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여기서 많은 어떤 그 사용성을 하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업그레이드로 레이어 2라는 건데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로 서울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다 서울에 살진 않잖아요. 서울에 사는 분도 있지만 뭐 경기도 외곽에 살면서 일은 서울에서 하고 집은 이제 경기도권에서 사는 그래서 약간 분산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레이어 2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이걸 좀 분산하기 위해서 어떤 수도권, 경기 지역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좀 확장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더리움처럼 쓸 수 있는데 좀 더 수수료 싸고 그렇죠. 저렴하고 다양한 레이어 2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한 100불을 앵커님한테 보낸다면 이더리움으로 만약에 보내면 한 수수료가 현재 한 3, 4불 정도 나올 겁니다. 100불을 보내는데. 싸네요. 예, 절 비싸진 않아요. 그 정도 나오고 시간 한 12초 정도 소요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레이어 2에서 하면 이더리움 100불을 스테이블 코인 100불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한 0.1불 와우. 혹은 0.01불 어떤 건 거의 무료 수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달러를 해외에 송금할 때도 보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몇만 원, 4, 5만 원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금액 한계도 있고 이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송금을 하고 하면 수수료도 사실 거의 뭐 한 100원 이하고 뭐 거의 뭐 한 12초 내로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속도도 빠르고 송금은 예를 들어 뭐 주말에도 뭐 좀 보내기 힘들고 뭐 2, 3일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그래서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그 자국으로 보내는 형태도 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럼 어느 플랫폼을 사용하나 봤을 때 그게 제일 좀 건전한 건 이제 이더리움이고 솔라나도 있고 예, XRP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뭐 XRP도 있고 그런 데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차이는 이 플랫폼이 얼마나 좀 그 보안성이 좋냐, 예. 혹은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하냐, 얼마나 빠르냐, 혹은 그 받는 사람이 이 어떤 이더리움 기반을 선호하느냐, 혹은 뭐 솔라나를 선호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네.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그 변동성만 감당할 수 있다면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트코인은 그래도 한 10위권 정도는 그래도 네. 지금까지 좀 시장에서 좀 검증을 받았고 변동성은 있지만 시장에서 분명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10위권 내의 코인들은 이제 그렇죠. 좀 변동성을 감안해야죠. 많이 빠질 수 있는 거 고려하면서 포트폴리오 좀 비중을 조절하면서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는 코인들이죠. XRP 같은 경우는 약간 비트코인 계열 네, 코인이니까 맞습니다. 네. 일종의 화폐 네. 네, 위주니까요. 그런 것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거래소 중심의 코인 있잖아요. 바이낸스 코인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거래소 코인 중심으로 이제 시총이 제일 높은 게 바이낸스 코인이고요. 탑티어 거래소. 네, 바이낸스 코인은 좀 독특한 게 거래소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BNB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국내 사용자들은 업비트하고 비싸를 많이 쓰지만 바이낸스도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BNB를 가지고 있으면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BNB가 바이낸스 거래소가 계속 좋아진다면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코인이죠. 그 플러스 또 BNB 코인은 자기들의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계열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BNB 생태계 위해서 여기 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디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위에서 이제 그 거래소의 수수료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가지고 있는 활용성 그리고 자기만의 플랫폼
그리고 거래소에서 지금은 유동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지배적인 위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네. 한 카테고리 중에서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건 어떻습니까?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인데 우리가 실제 내년 같은 경우 시장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크게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이제 RWA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리얼월드에서. 예, RWA는 이제 실제 뭐 주식 같은 것들을 토큰화하는 거죠. 토큰 시장에서 좀 더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때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 주식하고 주식을 토큰화할 때 이 중간에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는 뭐 한번 기록되면 뭐 누구나 이제 위변조가 안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록하는 관점에서 이 원본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 어떤 결함이라든지 혹은 이 어떤 시장의 시세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체인 링크예요. 그래서 그걸 뭐 우리가 오라클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장이 엄청 크진 않지만 기관들이 계속 이 RWA 시장에 들어오고 주식의 토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수혜를 받을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우리 한국인 정서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코인 중에 하나는 네. 그 밈코인, 아, 네. 도지코인. 네네. 네, 이건 약간 일론 머스크가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네. 내러티브, 그러니까 서사 위주로 된 코인이라 이런 거는 뭐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러티브로 시작을 해요. 서사로 시작하는 게 대표적인 이제 도지코인과 맞아요. 밈코인이죠. 네. 처음에는 진짜 재미로 시작했고 이게 무슨 코인이냐 이거를 채굴 해도 되냐 뭐 이런 그렇죠. 관점으로 시작했는데 서사로 시작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도지코인이에요. 아. 그래서 도지코인이 자리 잡으면서 밈코인이라는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대장주고 크립토 시장에서 도지코인을 시발점으로 해서 각 생태계마다 굉장히 많은 밈코인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얼마나 뭐 나름 견고하냐면 이 밈코인이라는 섹션이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 코인도 이제 발행을 했잖아요. 그런 만큼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고 어떤 밈 문화.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의 좀 독특한 문화죠. 그래서 그 밈 문화를 이끄는 시장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점, 크립토는 또 새로운 자산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다. 그 선두주자가 이제 도지코인에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이 양쪽에서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네. 많이 보잖아요. 네네. 지금 어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지금 도미넌스가 60%가 조금 안 되어 있는 한 59%에서 이제 전후 정도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전체 점유율 중에서 비트코인이 60% 조금 안 되는 게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이 한 40%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감기는 이제 더 이상 이슈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4년 주기로 네. 돌아오는 거 네. 너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오히려 반감기보다는 금리 네. 인하라든지 이런 네. 어떤 거시경제가 코인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온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반감기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반감기의 핵심 메커니즘은 그 비트코인 총 채굴량이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채굴되고 그다음부터 줄어들면서 실제 채굴자들의 가격이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반감기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거의 90% 이상 이제 채굴이 됐고 특히 이제 그래도 여전히 반감기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예전에는 굉장히 급격했어요. 반감기로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조정받고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전만큼 채굴자들이 가지는 어떤 반감기의 사이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지나면서 실제 채굴의 어떤 채소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최소의 어떤 비트코인의 마지노선 같은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뭐 ETF 시장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이 채굴자들이 채굴을 통해서 시장에서 더 던지는 유동성보다 이 기관급 실제 시장의 유통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채굴자들이 실제 채굴을 통해서 새롭게 비트코인이 생성되면 그걸로 인해서 뭐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던지든 그 물량이 꽤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반감기 효과가 조금 줄어들긴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관급 어떤 정책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거시 경제의 어떤 유동성 부분이 조금 더 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 뭐 올해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 내년까지도 가겠죠. 내년까지도 가고 유동성은. 앞으로도 더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조금 더 어려워진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어려졌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큰 거시 경제 지표 중심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다.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화된 자산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작점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20대, 30대 네. 선물 시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선물 시장 보니까 굉장히 손바뀜이 많은 네.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고 레버리지로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이 뭔가 이제 갈라져서 나가면서 네. 시장이 좀 혼탁할 때 이럴 때 좀 트레이더 관점에서 네.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뭐 우리 장기 투자자가 있고 단기 투자 같이 뭐 트레이더가 있는데 뭐 큰 원칙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다 적용은 할 수 있는데 좀 트레이더 관점에서 이런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좀 대응하기 위한 거는 트레이더들이 지키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있고 뭐 크게 보면 장기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드 관리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보통은 시드 관리가 예를 들어 내가 한 100이 있다면 100을 예를 들어 선물에 투자한다면 100 중에 한 번 들어가는 포지션은 보통 1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 100시드에 1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풀시드 아닌 거죠? 풀시드 절대 아니죠. 그래서 1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하면 1을 잃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 들어가고 또 뭐 실패하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원칙이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연속 실패한다 그러면 잠깐 트레이딩을 멈춘다든지 네. 이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이 있는 사람이 트레이딩을 했으면 지금같이 대규모 청산에 의해서 계속 뭐 청산 당하더라도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나머지 5번 실패하더라도 95에 대한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중요한데 근데 대부분의 그 코인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이런 원칙 없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00이면 시드에 뭐 2, 30을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한 3, 4번 청산 당하면 이제 게임이 오버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청산 당했는데 그걸 또 복구 심리로 계속 또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딩 시장에서 결국에 일부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진짜 훌륭한 트레이더들은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시장에서 살아남아요. 사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포커 같은 네. 거 할 때도 이제 판돈 관리랑 패 관리 잘하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비슷하게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물론 합법적인 시장이지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합법적인 시장에 진짜 훌륭한 트레이더들은 뭐 상위 한 0.1% 정도 되겠죠. 그들은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늘려가고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수익을 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 투자자한테 좀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 관리 입장에서 대부분 이 투자하고 싶을 때 가지고 있는 시드를 풀로 사거든요. 시장이 좋다 그러면 비트코인 다 사버리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현금의 시드가 한 100이 있다면 한 10 정도 이제 많이 들어간다면 들어가 보는 어디에? 거죠. 코인을? 비트코인을, 예. 비트코인 현물을 사고, 예. 그리고 또 시장을 보다가 또 좀 시간 지나서 또 한 10을 사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최근에 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뭐 좀 나눠서 다 안 들어가고 한 그 중에 한 30 정도만 많이 들어갔다면, 네. 그럼 나머지 지금 70이 현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럼 이런 기회 때 또 나머지 이때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10. 또 한 10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리고 나서 현금 또 남겨두고 그러면 사실 고점에 좀 물렸어도 네. 지금 같은 저점에 또 저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대충 이제 평단 치면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시장이 좋아지면 또 이제 그때 또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문 트레이더가 하는 어떤 전략들을 그냥 현물 투자자, 개인 투자도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네. 좀 시드 관리 그리고 좀 리스크 관리 네. 그리고 한 번에 다 절대 들어가지 마라 이런 것들을 모든 분들이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포인트는 2가지네요. 가짜 뉴스에 속지 마라. 네. 그리고 절대 어떤 경우에도 풀시드는 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니 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